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국정수학 교수 연구실의 오시훈입니다. 저는 오늘 남극빙하 용빙수에서 남극의 식물성 플랑크톤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 들어가기 앞서서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해양 먹이사슬의 최하위에 속하는 생산성 속하고요.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입니다.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경우는 양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광합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고 적당한 온도도 필요하고요. 질산염, 인산염, 철과 같은 영양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리딩의 최소량의 법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풍부하더라도 한 가지 요소가 부족하면 플랑크톤의 농도가 쉽게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보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인산염과 질산염이 매우 풍부하지만 철이 매우 부족한 경우에는 쉽게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철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매우 효과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을 저희는 철 제한 조건에 속해 있다라고 이렇게 종종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요 보시는 그림은 왼쪽부터 질산염과 인산염 그리고 철의 비율값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빨간색 박스를 표시되는 이 지역에서 남극해 지역을 보시면 질산염과 인산염은 매우 풍부하지만 철이 이렇게 매우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남극해는 대표적인 철 제한 조건에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발표에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남극비가 이렇게 빠르게 녹고 있고 최근으로 볼수록 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많은 양의 담수가 해양으로 남극해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 같은 경우는 신입5 모형에서 RCP 8.5 시나리오에 대해서 남극해 멜트워터의 추정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4개의 기후에도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담수는 기본적으로 해수보다 밀도가 낮잖아요. 밀도가 낮기 때문에 남극해로 유입이 되면 남극해 주변 해양의 연직 혼합을 상당히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워터 컬럼 내에 영양분의 영양물질의 연직 분포를 변화시킬 수 있게 되고, 요거를 사용하게 되는 플랑크톤의 농도 또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선행 연구 브론셀리어 에달 2020년 논문에서 보시면 이 남극해 멜트워터에 의해서 해양이 안정화되고 그로 인해서 온도라든지 염분이라든지 용존 탄소량 그리고 영양물질 등 다양한 그런 물리적, 화학적 변화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남극해에서 플랑크톤 농도의 중요한 철 농도의 변화나 그로 인한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아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그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델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저희 GSDL 모형을 사용해서 남극해 멜트워터 온오프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남극해 멜트워터 빙하가 붕괴되는 이런 과정은 아직 기후 모형이 탑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추가로 처방을 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여기 빨간색 GW 실험을 보시면 1년에 1%씩 CO2를 증가시키는 온난화 실험이고요. 단순 온난화 실험이고, 파란색 W, MW 실험은 똑같이 온난화를 진행시키면서 남극에만 멜트워터를 0.2 스베드럽 정도 처방을 해주는 실험입니다. 이 0.2 스베드럽은 아까 RCP 8.5 시나리오 기준 한 2050년 정도쯤에 도달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양입니다. 이 두 실험은 각각 100년 동안 접근이 진행됐고 각각 8개 안상들 멤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실험의 차이를 통해서 멜트워터의 임팩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이 파란색 그림이 남극해 멜트워터 실제로 처방된 강제력인데요. 관측된 것과 좀 유사하게 서남극에 좀 집중될 수 있도록 한 70% 정도 집중될 수 있도록 처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면 왼쪽부터 클로로필, 그다음에 질산염 그리고 철에 대한 철의 아노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이 그림에서 제가 두 가지 굉장히 뚜렷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남극해에 똑같은 담수 강제력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질산염은 감소하고 있고 철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철의 증가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클로로필의 농도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세히 보시면 요 매우 좁은 이 연안 지역에 따라서는 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클로로필이 오히려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 그림은 잘 안 보이시는데 요 그림을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경도에 대해서 펼쳐서 이렇게 그려보면 이 매우 연안과 가까운 이 지역에서 유의미하게 이제 클로로필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이제 발표에서는 이 두 가지 이런 반응에 대해서 좀 더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이 질산염과 철의 이런 상반된 반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사실 요 아래 왼쪽 하단에 보시는 동서평균한 질산염과 철의 기후값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질산염 같은 경우, 표층의 질산염 같은 경우는 그 주된 공급원이 디보션으로부터의 공급이 주된 공급원입니다. 반면에 이제 표층의 철 농도 같은 경우는 이 설페이스부터 200m 부근의 이제 대륙봉에서 발생하는 이제 연안 침정물이 주된 공급원인데요. 따라서 남극 멜트워터에 의해서 해양이 안정화되면 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남극 심층으로부터의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질산염 같은 경우는 표층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표층의 철 침정물 같은 경우는 뭐 하강하지 못하고 표층이 계속 점점 더 쌓이게 되면서 표층의 철 농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 실제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동서평균한 연직 분포 아노말리를 보시면 이 표층 심해에서는 표층과는 다르게 질산염은 증가하고 있고 실철 농도는 감소하고 있는 이런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질산염과 철의 이런 상반된 반응은 이 주된 공급원의 위치가 어느 깊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이 분석을 통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연안 지역에서 클로로필 그러면 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왜 감소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 두 지역을 좀 분리해서 보기 위해서 여기 아주 매우 가까운 이런 클로로필이 감소하는 이 지역을 코스탈 오션이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정의를 해서 마스킹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반대로 그 바깥 지역 클로로필이 증가하는 지역을 오픈 오션으로 정의를 해서 마스킹을 해서 각각 두 지역에 대해서 철과 클로로필 영역 평균에서 둘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이 그 그림인데요. X축은 철 농도고 Y축은 클로로필 농도입니다. 보시면 먼저 오픈 오션을 보시면 이 파란색 멜트워터 실험에서도 여전히 철이 증가함에 따라 클로로필 농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철 제한 조건이 여전히 만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코스탈 오션 같은 경우는 철이 증가해도 클로로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코스탈 지역에서는 멜트워터 실험에서 철이 더 이상 클로로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니구나. 철 제한 조건이 그냥 만족되지 않고 있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 멜트워터 실험에서 클로로필의 성장을 좌우하는 게 뭘까라는 이제 분석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분석을 진행해봤는데요. 이 철 농도에 따라서 구간을 나눠봤어요. 세 가지 구간을 나눴는데 A, B, C. 먼저 A 구간은 철이 매우 부족한 상태, B 상태는 이제 중간 농도, 그다음 C 상태는 철이 매우 충분한 상태. 이렇게 세 구간을 나눈 다음에 각 구간별로 철과 클로로필의 회귀 계수를 계산하고 질산염과 클로로필의 회귀 계수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먼저 철이 매우 부족한 A 구간에서 보시면 철과 클로로필의 관계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 리미테이션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철이 매우 충분해지는 C 구간에 보시면 철과 클로로필의 관계가 상당히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질산염과의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멜트워터 실험에서 연안 지역에서는 이제 철보다는 질산염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산염을 아까 감소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질산염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 연안 지역에서는 클로로필 농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쉽게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이제 이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두 그림만 보시면 되는데 쉐이딩 같은 경우는 클로로필 농도고요. X축 같은 경우는 철 농도, Y축 같은 경우는 질산염 농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고 위쪽에 보시는 그림은 오픈 오션에 대한 그림이고 아래쪽은 코스탈 오션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파란색 멜트워터 실험의 이 점이 위치가 평균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를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오픈오션 지역에서 보시면 이 클로로필 농도가 효과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이 컨투어를 보시면 X축으로 갈수록 클로로필이 쉽게 또 효과적으로 증가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X축으로 갈수록 철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 제한 조건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고, 코스타 로션 같은 경우는 철이 증가하고 질산염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파란색 멜톤더 실험의 점이 또 상당히 동남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히려 위쪽 남북 방향으로 Y축으로 이동할수록 클로로필 농도가 쉽게 변할 수 있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질산염 제한 조건이 되었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요약을 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동일한 멜트워터 코팅에서 해양이 안정화되는데도 두 가지 영향은 철과 질산염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반응은 그 두 가지 영향들이 그 주된 공급원이 어느 깊이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탈 지역에서는 왜 클로로필이 감소하는가는 질산염, 철이 너무 충분해지고 질산염이 너무 감소하게 되면서 이 리미테이션 조건이 질산염으로 바뀌게 되면서 클로로필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기후변화 연구 관련해서는 사실 플랑크톤의 변화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은 사실 잘 와닿지 않잖아요. 사실 저도 그랬었고, 그래가지고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이렇게 서더오션 쪽에 이렇게 플랑크톤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CO2 업테이크를 또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고 인해서 카본을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적으로 저장하는 카본 익스포트 또한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 의해서 대기 중 CO2 증가를 좀 더 딜레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워밍을 좀 딜레이하는 효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교수님 2015년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표층의 클로로필이 증가하게 되면 빛을 더 많이 표층에 접수하게 되고 옵티컬 댐스가 좀 낮아지게 되겠죠. 쉘로우에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서페이스 오히려 워밍을 온난화를 더 부추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한 바도 있습니다. 사실 본 연구에서는 이제 클로로필이 어떻게 배웠다라고만 연구를 끝내서 이제 이 두 가지 효과에 대해 정량적인 분석을 진행을 하지 못했지만, 이런 부분까지 추후에 이제 분석을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렇게 올해 초에 ERL에 이렇게 게재가 됐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